현대문헌 진단 정신분열증의 정의들은 잡동사니와 같아서 불만족스러움과 불확실함을 야기했다. 정신분열증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의 질병인지, 여러 개의 질병인지, 다양한 병인들의 공통적인 최종 목적지인지, 혹은 과정과 반응성, 급성과 만성, 빠른 발병과 느린 발병 등 다양하게 불리는 두 개의 기본 패턴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다소 애매모호한 파노라마에 대해 말했다. 견해들이 충돌하다 보니 효과적인 치료를 안내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돕는 정의들을 공식화하기 어려웠다. 페니켈이 지적한 대로 정신분열증이라는 명칭은 너무나 많은 것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의 목적을 위해서도 가치가 없다. 이로부터 몇십 년 후 칸크로에 의해 대변되는 또 다른 불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 진단된 사람들의 이질성이 정확한, 심지어는 더 좋은 치료의 문제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의 진단과 통계, 편남의 개정판들은 심각한 정신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증상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함으로써 혼동을 줄이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위에서 언급한 DSM-1은 정신분열증 반응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1. 현실 관계와 개념 형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장애. 2. 정동. 3. 행동. 4. 인지와 연관된 장애. 5. 현실로부터 철수 경향성. 6. 퇴행 경향성. 7. 괴상한 행동. 8. 사고 흐름의 장애. 9. 망상과 환각으로 특징 지어지는 장애들이다. 이러한 반응들은 기술적으로 정신증적이라고 분류되지만 1952년도 판의 편람은 반응 유형의 하나를 만성적이고 미분화된으로 또 하나는 잔류형으로 범주화한다. 이 두 유형은 이제 정신병원 밖의 개업위에서 치료하게 된 이른바 잠재성, 전조성, 전정신증, 그리고 후정신증적 질병을 포함한다. DSM-2는 정신분열증적 반응에 대한 아돌프 메벌레의 정신생리학적 개념을 견지하지 않는다. 이는 정신분열증으로 대체되었다. 즉 DSM-1에서 반응들이라고 분류된 9개 유형에 덧붙여서 2개의 유형이 추가되었다. 잠재적 정신분열증과 다른 특이화되지 않은 타입들이다. 잠재적 정신분열증 진단은 정신분열증의 명백한 증세를 보이지만 정신증적 정신분열증 사파가 없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이는 때로는 전조성, 전정신증, 유사신경증, 유사정신병질 혹은 경계성 정신분열증으로 명명되는 장애를 포함한다. 잔류형이라는 용어는 사파를 경험했지만 더 이상 정신증적이지 않은 개인에 적용된다. 정신분열증 증세가 강한 정동과 결합되어 있는 장애의 유형은 분열성 정동으로 명명되었고 흥분성과 우울성으로 하위 분류된다. 정신분열증적 장애에서 정신의 상태는 1차적으로 사고장애에 귀속되는 반면에 주유정동 정신증은 기분장애에 의해 지배된다. 칸코로의 의견에 따르면 DSM-2는 정신분열증의 임상적 모습을 강조하며 유사한 말기 상태들을 묶어서 다양한 유형을 개념화한다. 그러나 편남은 한 개인의 환경에 대한 특별하고 계속되는 적응 노력으로서 정신분열증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지 않는다. 진단의 신뢰성에 대한 요구는 더 분명해졌다. 다른 한편으로 정신분열증의 다양한 유형들은 적응의 형태이기 때문에 임상적 징후는 개개인의 환자들의 환경이 우호적인지 비우호적인지에 따라 상이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퇴행하려는 경향이 강한 특성으로 인해 정신분열증 환자는 신뢰할 만한 임상 상황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환자가 더 퇴행하는가 혹은 심각한 퇴행으로 회복 중인가에 따라 증후군이 결정될 것이다. DSM-3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5가지 정신분열증적 장애가 분류되었다. 와해형, 긴장형, 편집형, 불능형, 그리고 잔류형 등이다. 현재의 매뉴얼은 또한 4가지 관련된 정신적 장애들을 분류한다. 정신분열형 장애와 분열정동형 장애, 단기 반응성 정신병, 그리고 비정형 정신병 등이다. 정신분열증 장애들의 5가지 유형들의 본질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질병의 진행 단계 동안 다수의 심리적 과정들과 연관된 정신증적 특징들의 존재, 이전 단계의 기능으로부터 악화 45전의 발병, 그리고 최소 6개월간의 지속기간. 정신분열증의 어느 단계는 항상 망상, 환각 또는 특정 사고의 장애 등과 관련된다. DSM-3가 개념화됨에 따라 정신분열증은 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제한되지 않고 최소한의 지속 기간이 명시된다. 왜냐하면 누적된 증거는 지속 기간이 더 짧은 질병들은 가족력과 재발 가능성 같은 다른 외적인 영향 요인들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속 기간에 대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2주보다는 길고 6개월보다는 짧은 정신분열형 장애는 정신분열증과 동일한 진단 기준을 가진다. DSM-3가 정신분열증 장애로부터 정신분열형 장애를 구분하는 이유는 감정적 혼란과 혼동이 더 클 가능성, 급성 발병과 해결의 경향성, 질병 발생 이전에 이전 수준의 기능으로 회복될 가능성,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족 구성원 사이에 정신분열증의 발병이 많지 않음을 증명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잠재적 경계선의 또는 명시적인 정신증적 특징이 없는 단순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던 사례들은 DSM-3에서는 분열성 인격장애와 같은 인격장애 사례들로 분류된다. 발병 시기가 중년 이후였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사례들을 비정형 정신병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더욱이 정신분열증 진단은 정신증적 특징들의 지속 기간에 비해 우울증 또는 조증을 장기간 나타나거나 또는 정신증적 특징들이 출현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들은 정동장애 또는 분열 정동형 장애로 분류된다. 요컨대 DSM-3는 질병의 지속 기간과 증상의 경중을 토대로 정신분열증 유사한 반응들에 관한 다양한 임상 상황들을 분류한다.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그것의 지속 기간과 증상들의 경중에 달려 있다. 그러나 치료지향적인 정신분석가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질병의 심리적 가역성의 정도,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면역력을 키워주는 데에 필요한 시간에 관해 이러한 다양한 임상적 증후군들이 중요한 정보의 출처인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환자 안에서의 퇴행하려는 힘과 회복하려는 힘 간의 싸움은 임상적 증후군들을 빠르게, 하루가 다르게, 심지어 시시각각 변화시킨다. 특정한 임상적 증후군들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개입의 유형과 그러한 과제에 필요한 시간의 양을 명시하는 한에서는 그들은 임상가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가 코멘트하지 않고
여러분이 쭉 읽도록 한 이유는 DSM이라는 편람 자체는 정신과 의사들 중심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DSM 지금 5까지 이렇게 왔는데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면서 질병명이 계속 늘어나고 과거의 질병들이 또 새로운 분류 속에 속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세분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일반인들이 그 책을 읽어서 잘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 의사들도 그 내용을 다 숙지할 수는 없는 거겠죠. 우선 DSM-5가 원본이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페이지가 아주 꼼꼼한 글씨로 적혀 있는데 그게 이제 각자가 만나는 환자에 따라서 좀 더 상세하게 보실 분들은 참고는 되겠지만 그 DSM 전체를 우리가 다 뭐 충분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DSM에서는 대부분 물론 정신역동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그걸 담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지만 근본적으로는 증상이나 증후군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메디칼 닥터들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 측정할 수 있는 것, 관찰되는 것 중심인데 정신분석 쪽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를 만날 때 정신역동적,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 정신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분류해서 이분이 DSM에 어디에 속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인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노력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신분열증이나 조현병을 가진 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DSM을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참조하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DSM을 우리가 다 안다고 그래서 이 내담자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그룹에 속한다는 정도지 그 그룹에 속하는 분이 그 그룹에 속하는 독특한 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보통 신체적인 질병이 어떤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 방법이나 수술 방법이 명료하게 나오는데 정신질병은 이러한 신체적인 질병과 워낙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 이걸 전체를 담아내는 편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써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질병들하고 다르게 심리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역동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상이나 증후군으로 나누거나 증상이 어느 정도 기간 지속되는지 이런 것으로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분들을 치료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을 가진 분들, 조현병을 가지신 분들은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처방 이건 굉장히 존중돼야 되고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병명이 먼저 나와야 약물이 결정되는 거니까 병명을 이분들은 가급적 세분해서 병명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존중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물 처방을 하면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정신과 의사들의 작업을 충분히 지지하면서 같이 가야 되죠. 그 협업관계에 있다고 보여요. 어느 한쪽의 치료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 증상이나 증후군으로 나타난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서 오는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들이 있으면 보통 내담자들이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의 판단에 약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분석가나 상담사 입장에서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내담자가 거부하지만 그 내담자가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각 스페셜리스트들이 각자가 가진 엑스퍼티스를 서로 모아야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협업 관계로 함께 결국은 내담자를 돕는 것이 어떤 길이냐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서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같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